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군국주의 일본의 지배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고려 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 역사학자 박환 선생님과 함께 올해 79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의미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네네. 저희 제작진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찔러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이 우리 박환 이사장님의 생신입니다. 8월 15일 맞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됐습니다. 무슨 예. 얘기를 잠깐 했냐면 8월 15일 생신이시니까 역시 천상 독립운동사 전공한 학자시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박환 이사장님은 오랜 시간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하셨습니다.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환 이사장님께서 우리 역사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을 쏟아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수원대학교 사학과에서 한 38년 정도 네. 학생들 지도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주로 강의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네. 독립운동사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해외 독립운동 쪽을 했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네. 해외 그 독립운동사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네, 중국 러시아 쪽에 아무래도 중국에 이제 임시정부도 있었고요. 네네.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무장투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장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중심적인 지역이 되겠고요. 또 군자금 모금이나 기타 이런 외교 쪽에서는 또 미주 지역이 또 많은 그렇죠. 역할을 했죠. 네네. 자, 오랜 시간 역사 연구하신 학자로서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하신 학자로서 79주년 광복절 맞이하는 감회 이제 남다를 겁니다. 올해 광복절이 갖는 특별한 의미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매년 맞이하는 광복절이긴 하지만 네. 국내외 정세, 특히 이제 국제 정세, 세계 정세라는 측면에서 올해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좀 네. 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국제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79주년 광복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더욱더 광복의 소중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또 광복절인 것 같고요. 또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신다 이거죠? 네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네. 중동 그리고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분쟁의 소지들이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독립의 소중함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더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계를 194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네요. 일본 국왕의 무조건 항복 발표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태극기 물결이 있었습니다. 뭐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8.15 당시 해방을 맞은 당시 경성의 모습 잠시 좀 묘사를 해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성은 이제 오늘날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8월 15일이 이제 그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광복이 됐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또 환호와 그렇죠? 기쁨을 표현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8월 15일 당일날은 일본 국왕의 그러한 라디오 연설의 의미 소통 전달이 사실상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8월 15일 당일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네, 왜냐하면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라디오에서 방송인데 일본 국왕이 뭐 항복했다라든가 자기가 뭐 그런 표현을 쓰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라디오를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갖고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소통이 제대로 전달이 제대로 이제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8월 15일은 오히려 뭐 평상시와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본격적인 소식이 이제 전달되고 또 해방의 어떤 기쁨을 실질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바로 8월 16일. 아, 다음 날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기 딱 달고 사람들 한 40명이 이렇게 한 화면에 들어오는 그 유명한 광복절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 8월 16일인가요? 네,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8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해방은 됐지만 네. 일본 측 즉 조선 총독부하고의 일정한 그 어떤 그 타협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는 그 당시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성 형무소라고 하는 거 이제 마포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석방돼서 나온 시점 이거 바로 그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사진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찍히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진짜 해방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다음 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 대대적인 어떤 그 거리 행진이라 할까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네.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그 갭이랄까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사진들 가운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나서 태극과 함께 종로 행진하던 애국지사들과 그들을 반기던 주민들 이런 포착하는 사진들이 있고. 네네. 자, 아까 뭐 언뜻 말씀하시다가 뭐 일본 사람들과의 뭐 타협 혹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얘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도망갈 여지인가요?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8월 15일, 8월 16일 그때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쪽에서 그 굉장히 어떤 그 긴장을 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조선 총독부니까 예. 일본인 그러니까 조선 그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일본 심지어는 그냥 일본인들. 그렇죠. 예. 이 일반 평민들도 그 일반인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일본으로의 안전한 귀국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큰 관건이 됐던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쪽에서 먼저 우리 독립운동 지사 대표적으로 이제 여운형 선생한테 이제 그 의뢰를 했고 부탁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감옥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해 달라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을 내세우고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네. 일본 사람들의 안전한 그런 기환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8월 16일 오전부터 이제 석방도 되고 대대적으로 이제 그 만세 기쁨을 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치지 않고 귀환을 한 거네요. 네, 뭐 이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또 안전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해주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약간 교환하는 조건이긴 한데 우리 국민이 상당히 평화를 사랑하긴 하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평화를 사랑했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우리 조선에 일본군 2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경대 남함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일본군 경찰 헌병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약간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안전을 또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자 2개 보고 갈게요. 5122님이 교수님 이해가 안 가요. 해방이라고 하면 금세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을 것 같고요. 서원주님이 8월 16일에 일본 앞잡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는 소통이라든가 지금 현재처럼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일본 그 국왕이 이제 그 뭐 항복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소통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16일 날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는 것을 알면서
사실은 이제 지방의 마을의 곳곳에서 네. 또 친일파라든가 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물리적으로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많이 그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특위도 구성하고 예.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반민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루어지는 이따가 것이기 시간이 때문에 지난 다음에 예, 예. 바로 근데 사실은 일제 말기에 우리 강제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다든가 위안부로 잡아간다든가 이런 역할을 한 앞잡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예.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그 사실은 이제 그 도주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린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어떤 공권력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사형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네, 그렇죠. 그런 사적인 식- 형벌을 예. 가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곳곳에서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1945년 해방 직후의 여론 거기에 나타난 민심 그거는 어떤 새로운 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게 조직화되기에는 좀 아직 일렀을까요?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사실은 네. 우리의 어떤 그 외세와 관련 없는 외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주 독립국가의 어떤 건설이라는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1945년 이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면으로는 투쟁했지만 일면으로는 새로운 국가를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건설안도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이제 그 독립된 자주국가의 어떤 건설이라는 측면들이 많은 분들한테 그 회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군요. 네, 그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았고 다만 네.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국가 형태라든가 또 어떤 이념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외 독립운동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국내에서 활동했던 애국지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됐다는 이제 평가도 있는데 먼저 독립운동 주요 거점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해 갔던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외교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통감부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1910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가 일제에 강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는 1910년부터 20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또 일본은 철저하게 무단 통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실상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가 망명을 해서 네. 또 만주라든가 러시아 이쪽 지역에는 일찍부터 1860년대부터 우리 동포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적 배경을 또는 물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뭔가 망명을 해야만 제대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일본 제국지를 몰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또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 미주 지역까지도 망명을 해서 이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죠. 네. 자, 우리 박환 이사장님은 해외 독립운동 연구 많이 하셨고요. 특히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더 많은 연구 학술 활동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러시아 지역 활동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가 1990년에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독립운동사 쪽에서는 굉장히 늦게 연구가 됐습니다마는 러시아 지역 같은 거는 해외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특별히는 1910년대 국내외를 통틀어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러시아 그 가운데서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가 있는 연해주 지역이 네. 이제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그 활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하나 더 이제 강조점을 둔다면은 1919년 2월달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네. 한국 최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곳이 또한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은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하군요. 차지하는 그 위치가 네. 비중이 상당히 크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올해 초에 한국과 쿠바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마침 국가보훈부가 쿠바 지역 독립운동을 기리는 의미에서 대규모 포상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구 반대편 섬나라 카리브해 연안에서도 대한독립운동을 했다? 하니까 이제 가슴이 뭉클한 측면도 있는데 대체 네네. 쿠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쿠바에 우리 이제 그 한국인들이 최초로 이주한 것은 이제 1921년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벌써 100년이 지난, 110년이 지났죠. 네.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멕시코로 이주했던 분들이 계약 기간이 이제 일정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쿠바로 이주했고, 쿠바 쪽에서는 사탕수수라든가 파인애플 농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와, 그랬군요. 사실은 이제 뭐 중국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당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하에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주 지역 가운데서 쿠바 지역에서까지도 군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또 임시정부 또는 기타 많은 독립운동단체에 제공을 했고요. 또 이분들은 거기에 또 뭐 우리 한글학교도 또 민성학교라는 한글학교를 만들어서 민주구식도 고치했고 네.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바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적십자회비 적십자회 대한적십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또 그 대한적십자회라고 그 당시는 명칭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가입을 해서 또 적십자회비를 내서 우리 동포들의 어떤 그 인도주의 활동 에도 상당히 그 또 기여를 한. 그랬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교 수교가 안 돼서 이쪽 지역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예. 네. 자, 이렇게 해외 독립운동사 연구하다 보면 이런 한계들은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료일 수도 있지만 그 보훈과 학술 영역 다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잘 지연되고 있는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좀 보완이 됐으면 좋은지 싶은 부분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 같은 경우도 올 2월 달에 국교가 수교가 됐거든요. 네. 예, 국교 수교가 늦다 보면 그만큼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나 또 쿠바 지역에요. 또는 뭐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공자 발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또는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새롭게 발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인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료가 그동안 발굴되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좀 상위층에 계셨던 흔히들 이야기하는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많은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가 연구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광복절 행사가 갈라져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오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1946년 3.1절에 우익은 동대문 운동장, 좌익은 남산공원에서 기념식 열었고 이후 광복절엔 또 함께 행사를 진행했고요. 당시 상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1945년 8월에 저희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어서 신탁 통치라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이 신탁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946년 3월에 3.1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신탁 통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이 이제 또 갈등이 심해서 네. 또 46년 3.1절 행사는 각각 나누어서 됐지만 그러나 이제 또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네. 또 46년 8월 15일 이때는 광복절 행사는 또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를 또 갖추었습니다. 자, 역사학계가 이제 주요 쟁점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 일부 민감한 사안을 놓고는 학계를 넘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또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들은 어떻게 좀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보세요? 국가 통합 차원에서 볼 때. 글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그 현대사로 오면 제주 4.3이라든가 여순이라든가 또는 광주 5.18이라든가 수많은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또 나름대로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학계에서 충분히 좀 소화를 하는 네. 자료 발굴도 하고 그래서 1차 정리가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조금 좀 감성이 앞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학자적 측면에서는 좀 중간자적인 존재들이 좀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그 중간자가 설 땅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학자적 바람입니다. 네. 박환 이사장님은 독립기념관 위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보훈부의 물론 이제 자율성이 많지만 약간의 어떤 좀 통제라 그럴까요? 네. 뭐 그건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존재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서 네. 국무총리급 정도의 기관이 돼서 뭔가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상징성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훨씬 격상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우리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네.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이렇게 좀 조언도 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이미 시작했어야 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꼭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은 게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의 그 광복절은 지금까지는 한국만의 광복절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독립투쟁가들이 독립뿐만 아니라 인도주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인 어떤 의미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광복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